1592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700척의 배가 부산에 닿았습니다. 20일이 지났을 때 한양은 이미 적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 왕,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조선은 가장 큰 전쟁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오기 전 그 임금은 가장 큰 경고를 한 학자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경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5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의 인달방사가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중종의 7째 아들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핏줄에는 한 가지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흥군은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에게서 난 서자였습니다. 속자가 아니라 후궁의 아들, 그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 이 작은 사내 아이, 이름은 이연, 훗날 하성군이라 불리고 다시 훗날 선조라 불릴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왕가에서 이 아이는 멀고 먼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종의 손자라 하나 척자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자 가문이 셋째 아들, 이 아이가 왕이 될 길은 보통의 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명종의 외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아들에게서 다시 아들이 나오면 이 작은 사내 아이는 평생을 종친의 한자리에서 조용히 늙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길을 열어갔습니다. 1563년이었습니다. 명종의 외아들 순회세자가 1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가의 적장자 계승은 그 자리에서 끊긴 것이었습니다. 명종은 조카들 가운데에서 후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명종이 덕흥군의 세 아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원군, 하릉군, 그리고 하성군. 명종은 자신의 익성관을 내어놓고 말하였습니다. 누가 한번 이 관을 써보겠느냐? 두 형은 별 생각 없이 익성관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셋째인 하성군은 삼가 머리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이 관은 임금의 관입니다. 신하된 자가 함부로 머리에 얹을 수 없습니다. 12세 소년의 그 한마디에 명종의 마음이 움직였다 합니다. 명종은 이 영특한 조카를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1567년 6월이었습니다. 명종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말을 잃은 임금이 손짓으로 인순왕후에게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성군을 후사로 삼으라. 그렇게 16세의 하성군이 조선의 14대 임금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가 곧 선조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후궁 가문 출신 왕, 조선 최초의 반개 승통왕,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200년 만에 흔들린 자리였습니다. 당시 영의정 이준경이 이 어린 임금에 대하여 한마디를 남기었습니다. 명철하기는 하지만 그릇이 큰 인물은 아니다. 예의가 바르기는 하나 절대 겸손한 성품은 아니다. 이준경의 그 한마디가 훗날 선조의 일생을 짚어낸 말이 될 줄을 그날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린 임금의 가슴에 한 줄로 새겨졌습니다. 나는 적자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정통의 자리에서 온 임금이 아니다. 이 그늘은 평생 선조를 따라다녔습니다. 훗날 신하가 그의 친조모를 첩이라 부르자 선조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또 그는 여러 번 자기 아버지 덕흥군을 왕으로 추존하려 하였습니다. 서자가 아닌 정식 왕의 가문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림은 그것이 조선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 하여 막아세웠습니다. 선조는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반개의 그늘은 그의 평생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즉위 초년의 선조는 어두운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특한 임금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보시었듯 선조는 즉위 8개월 만에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끝내고 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조는 학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새벽에 경연에 나가 학자들과 토론하였습니다. 제자 백가의 책을 두루 읽었고 중년 이후로는 특히 주역을 즐겨 읽었다 합니다. 이왕과 이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조선 학문의 두 봉우리가 어린 임금을 가르쳤습니다. 이가 임금에게 지어 올린 동호문답과 만원봉사도 바로 이 시기의 글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글들을 읽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합니다. 선조는 사화로 죽고 흩어진 살인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살림에 묻혀있던 학자들을 불러들였고 조광조의 영의정 추서를 시작으로 앞선 시대 죽은 선비들의 누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윤원영과 같은 척신들의 잔재를 끊고 사림이 조정의 주인이 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훈고의 시대를 지나 사림의 시대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새봄을 맞은 듯하였습니다. 조정에는 학문이 가득하였고
임금은 그 학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때의 선조는 조선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군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75년이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섰습니다. 이조전랑 한자리를 두고 시작된 다툼이 조선 사림을 두 패로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이가 그 둘을 화해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선조는 이 갈라짐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패의 다툼을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동인이 너무 커지면 서인을 가까이 두었고 서인이 너무 커지면 동인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패의 균형을 잡는 것이 임금의 자리를 단단히 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신하들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사이 임금은 어느 쪽도 압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만큼 임금의 결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반개 출신이라는 그늘 위에 앉은 임금은 신하들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었는가는 훗날 큰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조정이 둘로 갈라져 다투는 사이에 나라의 큰일이 자꾸 미루어졌고 바깥의 변화를 제대로 보는 눈이 조정에서 점점 흐려져 갔던 것입니다. 1583년이었습니다. 여진의 추장리탄계가 변방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북쪽 국경이 흔들렸습니다. 조정은 군사를 보내 그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신립과 이순신을 비롯한 무인들이 이 토벌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때 병조판서이던 이이가 임금에게 한 가지를 청하였습니다. 10만의 군사를 미리 길러야 합니다. 한양에 2만, 각도에 1만씩,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큰 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시절일수록 미리 군사를 길러 두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10만 양병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공연히 백성을 동요시키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재물만 축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동인들이 이의 청을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백성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며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선조 또한 이의 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듬해 15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는 조선의 흙 속에 묻혔습니다. 8년 뒤 그 경고가 그대로 일이 되어 나타날 줄을 그날 조정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1589년 10월이었습니다. 황해도 관찰사 한준, 재령 군수 박충간, 안악 군수 이축, 신천 군수 한응인 네 사람이 연명으로 한 통의 비밀 장계를 올렸습니다. 전주의 정열입이 대동계라는 무리를 만들어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계의 내용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열입이 한강이 어는 결빙기를 이용하여 황해도와 호남에서 동시에 군사를 일으켜 한양으로 진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순변사 신립과 병조판서를 살해하고 임금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열입은 본디 서인이었으나 이이가 죽은 뒤 동인으로 옮겨간 인물이었습니다. 호남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대동계라는 모임을 만들어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을 모아 활쏘기와 무예를 익혔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 자라였고 누군가는 그를 위험한 자라하였습니다. 당시 정열입이 남긴 말이라 전해지는 것은 조정의 마음을 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천하공물설,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니 어찌 한 사람의 임금만의 것이겠는가? 다른 하나는 하사비굴론,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 임금의 귀에 닿았으니 선조의 마음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계가 조정에 닿자 선조는 즉시 의금부 도사를 보내 정열입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정열입은 아들 옥남과 함께 진안 죽도로 달아났다가 관군이 사방을 포위하자 10월 17일에 그 자리에서 자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하여서는 조선시대부터 두 가지 설이 갈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과 관군이 죽인 뒤 자결로 꾸몄다는 설. 지금까지도 그 진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열입의 죽음은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피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위관이 된 것은 동인 정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신이 정열입의 구촌 친척이었음이 드러나 정원신마저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습니다. 선조는 이번에는 서인의 정철에게 수사를 맡겼습니다. 위관이 된 정철은 정열입과 한 자라도 글을 주고받은 자, 한 끼라도 밥을 함께한 자, 한 자리라도 같이 앉은 자를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수사는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이발과 이길 형제, 정계청, 백유양을 비롯한 동인의 학자들이 줄줄이 끌려와 매를 맞았습니다. 호남에서 학문을 가르치던 유생들도 정열입과 한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끌려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3년 동안 죽거나 유배된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기추국사라 부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모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인이 동인을 향해 휘두른 칼이었고 선조 또한 그 칼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금의 의지로 사건은 더욱 크게 번져갔습니다. 이발의 80세 노모가 매에 맞아 죽고 10세 어린 손자조차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훗날 동인이 결코 잊지 않은 한이 되었습니다. 이발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였고 동인 사이에서는 대대로 정철 집안과 혼인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수사 뒤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서인의 책사라 불린 송익필, 노비 출신으로 자신의 신분이 다시 노비로 떨어질 위기에 놓이자 서인의 편에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설이 따라다녔습니다. 조정의 한쪽이 비어갔습니다. 한 시대의 학자들이 한 사건을 빌미로 사라져간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동인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동인의 안에서도 두 갈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정철의 처벌을 두고 강경한 자와 온건한 자, 북인과 남인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철 또한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끝난 1591년 정철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는 건의를 올렸다가 선조의 진노를 사파직되어 유배의 길을 갔습니다. 이를 건조의 사건이라 합니다. 당쟁이 처음으로 피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채마르기도 전에 바다 건너에서 진짜 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90년이었습니다. 조선은 통신사를 일본으로 보내었습니다. 정사로 황윤길, 부사로 김성일, 서장관으로 허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열도를 통일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그의 의중을 살피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도요토미를 보았습니다. 도요토미의 작은 키와 사나운 눈빛, 그리고 그가 조선을 대하는 거만한 태도, 같은 모습을 셋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같은 도요토미를 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591년 봄, 세 사람의 보고가 임금 앞에서 갈라섰습니다. 황유길이 먼저 아래였습니다. 도요토미의 눈빛이 사납고 일본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입니다. 김성일이 뒤이어 아래였습니다. 그런 기색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공연히 백성을 동요시킬 일이 아닙니다. 같은 사신이 같은 사람을 보고 와서 정반대의 답을 들고 왔습니다. 조정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했겠습니까? 당시 조정은 동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김성일의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전쟁의 칼이 이미 갈리고 있던 그 시간에 조선은 그 칼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전해지는 바로는 김성일이 사사로이 류성룡에게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공식적으로는 끝까지 침략은 없으리라 말하였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 김성일은 자신의 보고가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늦어 있었습니다. 1592년이었습니다.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700여 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 15만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이 끝까지 화살을 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이 싸우다가 죽지 길은 비키지 않겠다 하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북상하였습니다. 조선의 관군은 변변히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이 상주에서 패하였고 조선 최정예의 신립이 8천의 기병을 이끌고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으나 그 8천이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립은 그 자리에서 남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신립의 패전 소식이 한양에 닿은 것은 일본군이 부산에 닿은 지 보름이 지난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길러온 군사는 이미 부서지고 없었습니다. 이에 10만 군사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정은 깨달았습니다. 8년 전 이이가 이야기한 그 화가 이제 조선 땅에 닿았다는 것을. 그러나 깨달았을 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한양에 있는데 어찌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떠난단 말입니까? 영의정 이사내만이 홀로 울며 파천을 권하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이사내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월 30일 새벽이었습니다. 비가 굵게 쏟아지는 가운데 임금의 가마가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른 신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호위 군사도 행렬을 따른 백성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난 백성들이 임금의 행렬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가는 임금이라 하였습니다. 관청의 문서를 불태우고 경복궁이 그날 백성의 손에 불탔다 합니다.
조선의 가장 큰 궁궐이 적의 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손의 잿더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임금이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개성에서 며칠을 머물렀고 다시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닿았을 때 백성들은 또 돌을 던졌습니다. 임금이 또 도성을 버리고 가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임진강을 건너 평양 가까이 다가오자 선조는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떠나기 전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공빈 김씨에게서 난 서자였으나 사정이 그러하니 적장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분조의 일을 맡기었습니다. 임금은 의주로 가고 세자는 남쪽으로 내려가 흩어진 백성을 모으라. 조선의 조정은 그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평양마저 위태로워지자 선조는 다시 북으로 갔습니다. 압록강 가 의주, 조선 땅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거기서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6월 22일 선조는 명나라 요동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 임금이 그 땅으로 건너가 망명 정부를 세울 수 있는지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 27일 명나라가 그 망명을 허락하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세웠습니다. 임금이 압록강을 건너면 조선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제야 선조는 의주에 머물렀습니다. 조선 임금이 압록강 너머의 땅으로 도망치려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한양은 임금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난 5월 3일 적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에 닿은 지 20일 만에 조선의 도성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한 사람의 손이 무너지는 나라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전라자수사 이순신. 그는 전쟁 1년 전부터 거북선을 만들고 판옥선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5월에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고 다음 달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으로 일본 수군을 깨뜨렸습니다. 육지에서는 임금이 도망치고 있을 때 바다에서는 한 무인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이 남해의 보급로를 끊자 일본의 북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 한쪽이 뚫려야 육지의 전선이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이순신이 그것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관군은 부서졌으나 백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꽉재우가 경상도에서 붉은 옷을 입고 일어났고 조원과 영규가 금산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김시민이 진주에서 삼천 군사로 임한 일본군을 막아내었고 권율이 행주에서 부녀자들과 함께 적을 무찔렀습니다. 승려 의병도 일어났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과 함께 적과 싸웠습니다. 나라가 버린 백성이 오히려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4만 군사를 보내 평양을 되찾았고 전쟁은 길고 길게 끌어갔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598년에는 이순신마저 노량 앞바다에서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조선을 지킨 그 무인이 조선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산하는 폐허가 되었고 백성의 절반이 죽거나 흩어졌고 한양의 궁궐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쟁 전 800만이 살던 땅에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 절반이 살아있었습니다. 1608년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체에 아물지 않은 채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세였습니다. 재위 40년 7개월, 조선 14대 임금의 자리에 가장 오래 앉아있던 임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자취는 밝지 않았습니다. 영특한 임금으로 시작하여 사림의 시대를 열었던 임금. 그러나 사림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임금. 오히려 그 갈라짐을 이용하려 한 임금. 이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임금. 기축국사로 천여 명을 죽인 임금. 도요토미의 칼을 보지 못한 임금.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임금. 압록강 너머로 망명하려 한 임금. 반개의 그늘에서 시작한 그의 자리가 끝내 그 그늘을 벗지 못하고 또 다른 그늘로 끝난 셈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도망친 왕이라 불렀습니다. 또 누군가는 경고를 무시한 왕이라 불렀습니다. 또 누군가는 백성을 버린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망친 왕이라 부르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도망치기 위해서 백성이 일어났고 무인이 바다를 지켰으며 의병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임금이 도망치는 동안 도리어 그 백성의 손에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선조의 시대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반개의 그늘에서 시작한 임금이 사림의 시대를 열었으나 그 사림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한학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바다 건너의 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흘러간 세월의 한가운데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조의 시대를 두 동강낸 사건, 당쟁이 처음으로 피를 부른 그 사건. 다음 밤에는 그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남의 한 학자가 모반의 죄로 몰리고 천여 명의 학자가 매해 죽어간 시대, 정열입의 모반과 기축옥사,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